네, 이제 86번가가 선정한 2022년도 10가지 서프라이즈. 첫 번째는요, 중국이 가장 늦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 이제 중국이 그 코로나가 처음 퍼지기 시작할 때에는 크게 피해를 입었어요. 그쵸? 근데 전면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전면적인 락다운을 해가지고서 그다음부터는 중국이 가장 피해를 적게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저희 그 코로나의 거의 막바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오미크론이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서 축복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걸로 종식으로 가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데 중국은 오히려 그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어차피 서프라이즈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데 혹시나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선정하는 거니까요. 뭐 이거를 1번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질병을 이겨내려면 두 가지죠. 하나는 백신을 맞거나 적절한, 다른 하나는 걸려가지고서 면역을 획득하거나 인 겁니다. 그쵸? 근데 다른 나라들은 백신 맞거나 걸리거나 이러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서 완전 봉쇄를 하고 전원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걸려서 면역을 획득할 기회가 굉장히 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백신은 어떠냐라고 하면, 지금도 사실은 뭐 백신이 뭐 부스터 샷 맞아야 되냐 아니면 뭐 네 번째 샷도 맞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사실 이제 화이자나 이런 데 백신은 좋다고 했는데도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근데 중국의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된 것들에서 효능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은 사실 의구심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백신을 맞았고 여기는 화이자나 이런 거를 중국은 안 맞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완전 봉쇄 가지고서 지금 코로나를 이겨내오고 있는데, 오미크론이 다른 나라한테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될 수 있는데 중국한테는 이거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오미크론의 특징이 증상은 약하면서 그 이제 퍼져나가는 속도는 이제 그 굉장히 빠르다, 이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이제 백신도 좀 맞았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위중증의 비중은 낮아질 거고, 그러니까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증상은 약하면서 면역 획득을 해 나가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게 오미크론인 건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 가지고서 봉쇄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중국은 면역을 획득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명만 걸려도 제로 코로나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미크론은 다른 것보다 압도적으로 확산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같이 제로 코로나 하는데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증도가 높고 전파력이 약한 거는 쉽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강력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미크론처럼 전파력은 굉장히 강하면서 그 이제 증상은 좀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 정책으로 극복하기에는 오히려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시안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혹시나 좀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요거 1번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 2번은 10% 이상의 증시 하락이 올해 나타난다 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증시 하락이란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가 폭락한 이후로 놀랍게도 이제 S&P 500 기준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10% 이상의 하락도 증시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2020년도 9월 2일부터 9월 24일, 진짜 장중 잠깐 나타난 고점, 그 다음에 장중 잠깐 나타난 저점을 가지고 그어보면 그나마 10.6%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거를 제외하면은요, 가장 5% 이상의 하락이 6번 나타났습니다. 지난 거의 한 2년 동안에요. 6번 나타났는데, 심지어 2021년도에는요 6% 이상의 하락도 S&P 500 기준 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6% 이상의 하락도 없는 주식시장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굉장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 변동성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변동성이 아예 그래도 두 자릿대 변동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10% 이상의 증시 하락을 서프라이즈 두 번째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서프라이즈는요,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테이퍼링의 영향이다라는 것이고요. 뭐 사실 86번가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뭐 기본적인 펀더멘탈 그거 파악은 제가 못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다만 다른 자산군하고의 코릴레이션은 우리가 한번 구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맞는 자료가 아마도 연준, 유럽중앙은행, 일본중앙은행의 자산의 합산의 추이하고 코인의 가격의 추이가 비슷해 보이더라 라는 거고, 이게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연준이 자산 매입액 줄이고 만약에 QT까지 하게 되면, 그러게 되면은 이제 코인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연준이 테이퍼링을 했었던 시기, 2013년도 FOMC에서 발표를 하죠. 이때부터 보시면은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 서프라이즈로 선정을 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테이퍼링 때문에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서프라이즈는 연준이 2022년도에 4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 이 심리를 좀 초기에 차단해야 되는, 조기 차단해야 되는, 즉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요구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4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네 번째 서프라이즈로 삼았고요. 이게 다 이제 4, 5, 6번은 인플레 사실은 관련된 내용입니다. 5번은 보시면은 주요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통화를 절하하는 게 아니라 절상한다. 만약에 이 일도 나타난다면 서프라이즈일 거다라고 이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서 요거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대응을 하려면은 사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영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전부 다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나라들의 생산 시설이라는 게 미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수입을 해가지고서 자기네들 소비해서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수입을 할 때 자국의 통화가 강세가 되면 사실 수입 물가를 좀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이들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니까는 무슨 관계가 서로 간에 있느냐라고 할 때 그래프 그어봤었을 때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국의 수입 물가 추이하고요. 중국의 위안화를 리버스를 시켰을 때의 추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도 수출을 하는 나라니까 자국의 이제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가게 되면 굳이 가격 인상을 안 해도 수출 단가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레가 좀 자동적으로 좀 이게 물가가 좀 안정되는 기능이 있고, 근데 위안화가 강해지게 되면은 그러면 단가 인상을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수출 업체들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그게 좀 이제 인플레 영향을 또 위로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반대로 해보면은 수입을 하는 선진국들이 자국의 통화를 강세로 보내면은 수입 물가를 좀 낮출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자국 통화 절상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제 극단적이었던 예를 가지고 와본 건데 198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제 81년에 폴 볼커가 연준 의장 되고부터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였었고 금리를 엄청나게 미국이 올리죠.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가 100이 안 되던 게 90이었던 게 거의 130까지 올라갑니다. 인플레가 이제 완전히 잡힐 때까지 130까지 올라가거든요. 요래 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주요 분쟁 지역에서 실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입니다. 지금 저희 보시고 있는 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이거 지금 이란 핵 그거 문제 때문이죠. 보유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이 남중국해 대만 쪽인데 이거는 최근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군 가족들한테 발행하는 여권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요번에 최근에
12월 때부터 해가지고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에 있는 이제 미군 그 그 가족들의 그거를 다시 재발급을 바꿔서 받으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서 그쪽에서 커버하고 있는 지역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뽑은 겁니다. 예. 혹시 그게 뭔가 미국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대비를 하고 있는 무언가 아닐까라고 싶어서 어쨌든, 네. 그런 연유로 이제 선정을 한 게 6번째고요. 그 다음 7번째가, 한국식 주주행동주의가 본격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사실 이제 한국식 주주행동주의, 한국식 붙으면 다 실패하잖아요. 다. 근데 이번엔 조금 기대감을 가져보는 거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동학개미 덕분에. 근데 수익률이 변변치 않아요. 연초에 빡세게 샀는데 그 뒤에 보니까는 뭐 이거 뭐 별거 없다는 거죠. 쭉 지지부진하고, 기관하고 외국인들, 특히 기관 중에서 연기금은 자꾸 팔기만 하고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봐라. 그런 요구가 특히 내년에 올해 대선도 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요 대선 후보들이 무슨 공약을 가지고 있냐 해보니까는 지금 우리 이제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주요 대선 후보들이 꼽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좀 먹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식 주주행동주의 긍정적 효과를 내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예, 요거를 7번째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한국의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대규모 오너 기업들이, 재벌 얘기하는 겁니다. 재벌들이 지주회사 전환에 나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느냐. 사실 이제 12월 달에 상당히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원래 지주회사 설립할 때 세금이 이연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2021년도 말로 끝나요. 일몰됩니다. 선셋. 근데 이거를 갑자기 2년 더 유예하기로 국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국회를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예. 근데 거기에서조차 요런 법안을 2년에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뭔가가 있다는 거죠.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자사주 마법 유통기한 2년 연장, 내년 지주사 전환 바람 불까. 오너기업 인적 분해 및 자사주 활용에 지배력 강화 가능. 상당수 기업 이미 지주체제. 삼성, 현대차 움직이기 어려워. 신설 지주사 규제 강화 부담. 중소기업 지주 전환 가능성.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사주의 마법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주주들이 세금 부담이 한 푼도 없어져요. 이거가 연장이 되게 되면은. 원래는 이거 없애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연장을 시킨 겁니다, 지금. 근데 요 기사에 이게 나옵니다. 얼마나 더 두드러진 움직임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SK, LG, 롯데, GS, 현대중공업, CJ, 한진, LSDL 등 대기업 상당수가 이미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60대 그룹으로 넓혀도 3분의 2에 달하는 기업이 지주사 체제를 갖췄다. 10대 그룹 중에선 포스코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너가 있는 기업이 이제 아니니까는 요거는 뭐 좀 별개로 두자는 거죠. 그럼 지금 안 한 데가 어디냐? 삼성, 현대차, 한화. 근데 하나는 사실상 지금 되어 있는 거고, 뭐 자녀 아드님들 세 분 어떻게 나눠 가질지가 더 중요한 회사이고, 사실상은 지금 안 하고 있는 데는 삼성, 현대차이고, 제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 법안이 사실은 IMF 때 우리가 구제금융 받을 때 IMF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순환 출자가 많이 돼 있으니까는 그거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으로 지주회사 체계가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는 지주회사 체계로 가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나온 게 이 법안입니다. 그리고서 그러니까는 90년대 말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매 3년마다 연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까지 되어 왔어요. 근데 그걸 또 연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룹들은, 주요 그룹들은 했습니다. 근데 농담처럼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2011년 말부터 이제 근무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지주회사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농담처럼 했던 게, 이거 3년 뒤면 끝납니다. 근데요, 매니저님, 이런 게 있어요. 시중에서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로 삼성하고 현대차가 하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히 연장이 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2년 연장을 했잖아요.
누구한테 이거를 하도록 저는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냐라고 하면 요 두 개라고 봅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당장 없애도 상관없어요. 이거 지금 대부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의도적인 연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 중에서는 하는 데가 나오지 않겠느냐. 대규모 중에서 특히 지금 봐서는 현대차 그룹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개정상법이 통과된 게 있기 때문에 대주주 이제 그 지주회사 체제로 가게 되면 작년까지 하면 20%였거든요. 자회사 손자회사. 올해부터 하게 되면 30%로 높아져요.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30% 보유하는 거는 무리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현대차는 그러지 않고도 계열사끼리 30% 지분 확보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장된 거를 활용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상은 현대차 그룹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에서는 중견기업들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들이 넘어가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주사법이 너무 많이 대기업들한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법이 강화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분할해가지고서 모회사가 총자산이 5천억이 넘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거 유지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실제 이거를 지키지 못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넘어갔다가 확정도 지었다가 심지어는 이제 그거를 다 승인까지 정부에서 받았다가 그거를 반납한 회사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을 못 지켜가지고요. 자산 총액 5천억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1조짜리 회사다라고 해도 지주회사 체제로 가려면 모회사 자회사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회사가 자산이 5천억이 넘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어. 자산이야? 그럼 자본이 아니네 규정이? 그럼 부채를 이빠이 늘려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주회사는 레버리지 200% 규제가 있습니다. 부채도 무작정 못 늘려요. 그래서 대기업 때만 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등등등 해가지고 결론에 도달해서 8번째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 9번째, 바이든 대통령이 제2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라는 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주 우세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린든 존슨이란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1960년대 케네디가 암살 당하고서 그때 당시에 부통령 하다가 대통령 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추진했던 게 당연히 민주당이겠죠. 위대한 사회라는 겁니다. 그레이트 소사이어티입니다. 검색해보시면 이게 결과가 재밌어요. 이때 당시에 미국이 사실은 복지가 약한 나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나마의 그 복지를 만든 대통령이 린든 존슨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복지를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베트남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로 굉장히 인플레가 안 오고 돈을 암만 풀어도 인플레가 안 온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린든 존슨 대통령 때부터 미국이 구조적인 인플레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정말로 정말 나쁜 인플레를 경험하죠. 이제 불안과 인플레를 동시에 경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70년대 내내 경험하게 되고, 그 단초가 됐던 게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입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던 거냐라고 하면은요, 린든 존슨 대통령 때까지 프랭클린 루즈벨트부터 린든 존슨까지 미국에서 9번의 대선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민주당이 무려 7번의 승리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무조건 민주당이었어요. 그나마도 아이젠하워가 2번 했는데 아이젠하워는 이유가 있죠. 미국의 2차 대전 전쟁 영웅입니다. 아이젠하워는. 그거 가지고서 겨우 공화당이 2번 이겨요. 이거를 제외하고서는 민주당이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린든 존슨이었는데 이제 이제 너무 높은 인플레가 오기 시작하는 인기가 확 떨어지죠.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부터는 공화당한테 다 뺏겨요. 심지어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케네디 대통령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 대통령입니까? 그쵸? 그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 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으로 이제 바로 올라갔고, 그 다음 선거에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연임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찍어줍니다. 거의 대세였어요. 근데 그 린든 존슨의 인기가 추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민주당 자체가 인기가 떨어집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그 이후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요, 7번의 대선이 미국에서 있었고 6번의 공화당이 승리합니다. 지미 카터가 유일하게 민주당에서는 딱 한 번 승리를 거둔 게 다일 정도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요,
사실 트럼프한테 대승도 못했죠. 신승을 거뒀었어요. 근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너무 높은 인플레를 건드리게 된다면은 제2의 린든 존슨이 될 수도 있고, 그 얘기가 아마 제가 볼 때에는 2022년도에는 내내 미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중간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진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게, 아니 65년부터 린든 존슨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때 악성 인플레가 왔다는 거냐. 요거요, 저희가 이제 금리의 역사라는 책을 다룰 때 했었죠. 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금리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65년의 기점으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60년대 중반까지는 경기 호조와 안정적인 인플레라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61에서 65년은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안정기였는데 61년도에는 사상 최초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65년부터 악성 인플레가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요 시기가 63년부터인가가 린든 존슨입니다. 69년까지 8년인가 9년까지 대통령을 하거든요. 이때 당시부터 악성 인플레가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71년도에는 심지어 미국이 임금과 물가를 통제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너무 인플레가 오니까 안 먹혀요. 그러니까 74년에는 에라 모르겠다 완화를 해버려요. 정책이 이렇게 들쭉날쭉 해버리니까는 난리가 나죠. 인플레는 도저히 안 잡히죠. 그러면서 74년도에는 이제 드디어 인플레가 두 자리를 기록합니다. 73년 말 석유파동 1차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일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더더욱이나 미국이 인플레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에 79년에 2차 석유파동이 오면서 연준 의장이 1년도 안 돼갖고 1년 반 만에 잘리게 되는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66년부터 시작된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자만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되돌아가 볼게요. 65년의 기점으로 채권시장 역사상 혁명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데 바로 위대한 사회이다. 민주당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내건 사회정책이다. 정책이 이제 이미 이때 시행이 됐었는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은 아주 미미한 수준의 경기 침체조차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이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돈을 무진장 풀어도 돼 라고 했었던 것이고 이때부터 인플레는 싹 텄고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확대를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잘하셔야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는 뼈아픈 조언을 하는 겁니다. 레리 서머스 민주당이고 클린턴 대통령 때 재무부에서 일하셨던 분이잖아요. 요분이 이제 트위터에 그러니까는 이제 뼈아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음에 트럼프 당선된다? 뺏긴다라는 겁니다. 다음 당장 중간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대로 가면 구조적인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삼성그룹이 대규모 인수합병에 나서지 않을까입니다. 삼성이 대규모 인수합병 마지막으로 한 게 16년 말에 하만 카돈입니다. 이때 80억 달러 줬었죠. 이 이후에 뚜렷한 투자가 삼성그룹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사주 매입하는 것도 그 뒤에 대규모로 하다가 또 없어요. 매일 소각하던 것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삼성그룹이 성장을 위해 갖고서 대규모 인수합병 투자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주주환원 책이라도 대규모로 해줘야지 주가가 좋을 텐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일단 자사주 매입 소각은 86권가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못합니다. 지금 삼성그룹이. 왜 그러냐 하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금산분리인데 그 금융사들 합산으로 해가지고 계열사 지분의 10%까지밖에 못 사거든요. 10%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9.99999%를 지금 갖고 있어요. 화재하고 생명이. 근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버리면은 모수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는데 생명하고 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율이 10%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팔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18년도에 삼성생명하고 화재가 전자주식을 매각을 해버립니다. 앞으로도 그룹이 삼성이 자사주를 사잖아요. 그럼 매각해야 돼요. 그러니 자사주는 없는 거죠, 삼성이.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가지고서 계속 재판에 물려다니니까는 아무런 방향성이 안 나왔습니다. 비록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국정농단 아직 재판 끝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가석방 상태이고요.
그러니까는 완전한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사실은 뭐 암암리에 그냥 자유로운 그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멈춰 있었던 그것 중에 대표적인 거라면 아마도 삼성그룹의 인수합병이지 않을까, 대규모 투자이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뭐 물리적으로 공장에 투자하고 이런 거는 최근에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남은 거는 하나가 요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삼성그룹이 대규모 인수합병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를 10번째 서프라이즈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만든 거는 이겁니다. 11번째. 앨런 머스크 정말로 은퇴하는 거 아닐까? 제프 베조스는 이미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머스크 최근에 뭐 트위터에다가 자기 은퇴한다느니 만다느니 조크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볼게. 이 머스크란 사람은 과거에도 회사 만들어가지고서 매각을 했었던 전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혹시나 머스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니까는 뭐 이제 만약에 뭐 그 테슬라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막 찍는다 갑자기, 그래버리면은 나는 여기서 화려하게 은퇴하겠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를 그냥 적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는 금리가 이제 인플레가 올라가가지고서 금리를 그래서 쫙 올린다. 그러면은 은행 금리도 예금 금리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예금 금리 높을 때는 여러분들 그런 단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예금 금리가 높을 때는 여러분들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 그 재테크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풍차 돌리기라는 겁니다. 이런 거 아마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금리가 높으니까는 특판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서 예적금을 소액으로 막 돌려가지고서 만기 시기를 매달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금리 높을 때 하는 거거든요. 혹시나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 요런 게 다시 유행하지 않을까? 요거 이제 12번째로 삼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요. 86번가가 선정한 2022년도의 10 서프라이즈이고요. 1년 뒤에 다시 한번 요거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맞았는지. 작년에는 제가 절반 정도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밖에 히트 레이시오가 안 된다는 거 감안하시고서 약간 농담 반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